네, 반갑습니다. 꼼꼼한 생명과학 김대석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생명과학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은 생명과학 자극에 대한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첫 시간에 세포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물질대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물질대사와 관련한 효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었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제로서 자극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의 설명에 앞서서 자극이라고 하는 단어와 반응이라는 단어의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파악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겠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과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좁은 의미의 자극이라고 생각한다면 뭔가를 건드리는 걸 자극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여기서는 좀 그 뜻이 아니라 좀 포괄적인 뜻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환경의 변화입니다. 주변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자극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 온도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pH,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CO2 농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압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의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변 환경의 변화를 우리는 자극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극에 대해서 어떤 말 그대로 반응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반응은 좀 더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 즉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해야 되겠죠. 감지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외부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환경 변화를 내가 감지하고 그것을 내 몸에서 판단하고 또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우리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외부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체내에 우리 몸이 대응할 수 있게끔 어떤 신호 전달 체계, 즉 명령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 인체 내에는 명령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야공이 나를 향해서 날아온다면 내가 그것을 막고 있지는 않겠죠? 그것을 보고 내 판단에 의해서 피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유효적절하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선 내 몸속에 적절한 명령 전달 체계, 다른 말로 신호 전달 체계라고 볼 수 있겠죠. 명령 전달 체계, 신호 전달 체계를 우리 생명체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호 전달 체계라고 하는 거,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서 내 인체, 내 몸을 유효적절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주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데 우리 생명체 내에 신호 전달 체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죠. 신호 전달 체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신호 전달 체계의 주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신호 전달 체계의 주체가 뉴런인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호르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런의 작용을 통해서 신호 전달하는 체계를 우리는 신경계라고 부릅니다. 신경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이라고 하는 화학물질 분비해서 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는 내분비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뉴런의 작용을 통한 신경계, 그 다음에 호르몬의 작용을 통한 내분비계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신호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뉴런과 호르몬의 차이점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럼 우리 사람을 한번 예를 든다면 우리 사람은 어떤 신호 전달 체계, 명령 전달 체계를 신경계로 가지고 있을까요? 호르몬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신경계를 통해서도 대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분비계를 통해서도 우리 몸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식물은 신경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주로 호르몬의 분비 작용을 통해서 우리 체내 신호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이쪽에 있겠죠. 그러면 왜 동물은
이렇게 신경계와 내분비계 작용이 있고 식물은 내분비계 작용만 존재하냐라고 본다면 이따가 다시 설명이 반복되겠습니다만 이 신경계를 통해서 어떤 신호 전달하는 체계는 내분비계 작용을 통한 신호 전달 체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립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유기양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양분을 사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섭취하는 과정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동물은 많은 이동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기 몸을 유효적절하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경계를 베이스로 해서 신호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해서 스스로 영양성분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독립영양생물로서 스스로 영양성분을 만들고 그걸 또 소비해서 스스로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동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고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굳이 신속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식물은 동물에 비해서 내분비계에 의해서 주로 신호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런을 통한 신경계 작용과 호르몬을 통한 내분비계 작용의 차이점을 한번 간략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와 그 다음에 내분비계를 한번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는 본 챕터에 가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계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의 작용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전달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그 대신에 그 신경이 연결된 조직과 기관에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온몸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고요. 그 특정한 부위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용 범위가 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용 범위가 좁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의 작용을 통한 내분비계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이 내분비계는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서 신호 전달 체계를 갖는 것으로서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과는 달리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혈액을 통해서 우리 온몸을 순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도가 느린 이유는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이겠죠.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거고요. 그러나 순환계를 통해서 우리 온몸을 순환하는 중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작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경계와 호르몬의 작용을 통한, 그러니까 뉴런을 통한 신경계와 호르몬을 통한 내분비계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이 어떤 신호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신호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효적절해야 되겠죠.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과하다 보면 줄일 거고요. 또 너무 작다 보면 그 양을 좀 증폭시킬 거고요.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을 조절하기 위해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그 부분이 언급되겠습니다만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약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주로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강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량작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는 서로 상반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근데 어느 한쪽 페달만 밟고 있으면 자동차가 나가지 못하겠죠. 악셀레이터만 계속 밟고 있다면 차의 속도가 너무 빨라질 것이고요. 브레이크만 계속 밟고 있다면 자동차가 결국 멈춰 서버리겠죠. 우리가 일정한 속도로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선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유효적절하게 밟아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이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두 개의 작용이 경쟁적으로 작용해서 일정한 수준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기량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량작용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피드백이라고 하는 피드백 작용을 통해서 일정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정한 수준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이 피드백에는 양성 피드백과 음성 피드백이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뉴런을 통한 신경계와 호르몬을 통한 내분비계가 우리 몸의 신호 전달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먼저 신경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경세포죠.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작용에 따라서 생긴 모양이 좀 차이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신경세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먼저 명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런인데요. 이게 뉴런인데 이 뉴런도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이쪽을 우리는 신경세포체라고 부릅니다. 신경세포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돌기가 나와 있는데 이 돌기를 우리는 가지돌기라 부릅니다. 가지돌기라 부르고요. 또는 뭐 수상돌기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수상, 돌기, 가지돌기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긴 꼬리가 나와 있죠. 이 긴 꼬리를 우리는 축삭돌기라고 부릅니다. 축삭돌기라고 부르고요. 이 축삭돌기 맨 끝을 우리 축삭말단 또는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부르죠. 축삭말단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긴 꼬리에 보면 마치 우리가 무슨 꼬치를 먹는 것처럼 이 고기 덩어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작은 것들이 뭔가 구조물들이 붙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마리집이라 부릅니다. 마리집 또는 수초라 부르죠. 이 수초 또는 뭐 마리집이라 부르는 것도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를 우리는 슈반세포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슈반세포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절연체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축삭 돌기가 나와 있고 수초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어떤 수초 마리집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 마리집이 감싸고 있지 않고 이 축삭이 밖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죠. 우리는 요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 부릅니다. 랑베 결절이라 부르고요. 이것들이 하는 기능은 제가 뒤에 가서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이 요 가지돌기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축삭 말단 요 부분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일단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면 이 가지돌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신호를 앞에 있는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위가 바로 가지돌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가지돌기라면 축삭돌기 말단은 그 뒤에 있는 뉴런에게 어떤 신호를 넘겨주는 패스해주는 역할이 바로 축삭 말단이 되겠죠. 그거는 그 다음에 있는 뉴런에게 신호를 옮겨주는 곳이 바로 축삭 말단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계를 구성하는 이 뉴런들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여러 개의 뉴런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뉴런들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용기라 부를까요? 뭐 감각기라 부르도록 합시다. 감각기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반응기가 있겠죠. 반응기가 이렇게 있고 이 감각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어떤 감각기관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눈, 코, 귀, 또 피부 이런 감각기고요. 그 다음에 이 반응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반응기가 되겠죠. 이것들이 신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뉴런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과 수상돌기가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서로 달라붙어 있지 않고 한 20나노메타 정도의 간격을 두고서 약간 틈을 형성하면서 밀집된 구조, 이게 서로 근접해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쪽 부분을 우리는 시냅스라 부릅니다. 시냅스라 불러요. 그러면 어떤 외부의 자극의 변화가 어떤 자극이 감각기를 통해서 수용이 된 후에는 그 신호가 뉴런을 통해서 반응기까지 연결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 반응기까지 그 자극이 도달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 이 뉴런 내부를 통해서 어떤 신호가 옮겨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냅스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뉴런 내부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다시 시냅스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뉴런 내부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극이 이 반응기에 도달해서 이 반응을 통해서 어떤 일련의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자극이 신경계를 통해서 옮겨지는데, 그 신호가 전달되는데, 그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을 면밀히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뉴런 내부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를 통과하는 이 두 개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 과정과 2번 과정이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어떤 흥분이 옮겨진다라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과정, 그러니까 축삭 돌기를 이용해서 흥분이 옮겨지는 과정을 우리는 흥분의 전도 또는 자극의 전도라고 부릅니다. 이 자극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뉴런을 통해서 흥분이 옮겨지는 과정을 자극의 전도라 부르고요. 이 뉴런, 이 축삭을 통해서 흥분이 옮겨지는 과정은 전기적 신호가 이동합니다. 전기적 신호가 이동하는데, 이 정기적 신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정기적 신호를 뜻하겠죠. 아직 제가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본론에 가서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텐데, 이 전기적 신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이동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기적 신호라고 하는 것은 축삭 돌기의 막 외부와 내부의 전하 변화입니다. 전하가 변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축삭 돌기 막 내부와 외부의 어떤 정적 성격이 변하는 현상이 이동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정적 신호고요. 그 다음에 이 막 외부와 내부에 전하가 바뀌게 되는데, 이 전하가 바뀌는 원인은 이온 농도의 변화입니다. 이온 농도의 변화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바뀐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Na 플러스라든가 K 플러스 같은 이온의 농도가 변한 현상이 막 외부와 내부가 다르게 진행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막 외부와 내부의 어떤 정기적 신호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신호가 축삭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자극의 전도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과정, 자극의 전달이라고 하는 과정은 축삭 돌기 말단과 뒤에 있는 절후 뉴런의 수상돌기가 수상돌기 또는 가지돌기가 서로 인접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시냅스라 부르죠. 그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자극의 전달 과정입니다. 근데 이 자극의 전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서로 시냅스가 약간의 틈을 통해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정기적 신호가 이동할 수는 없고요. 물론 정기적 신호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기적 신호가 이동하지 않고 화학 물질이 분비됩니다. 화학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화학 물질을 우리는 다른 말로 흥분 전달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흥분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그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에 결합해서 어떤 그 다음에 또 자극의 전도를 유발시킨다는 이야기죠. 요 흥분 전달 물질은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책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바라는 물질도 있긴 있습니다. 가바, 뭐 이런 물질들이 흥분 전달 물질로서 분비가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축삭 돌을 통해서 정기적 신호가 이동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삭 돌기의 말대를 이르게 되면 흥분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그 다음 뉴런에 새로운 자극의 전도를 유발시키고요. 그 다음에 끝에 다다라서 다시 흥분 전달 물질을 분비시키고 새로운 자극의 전도를 유발시키고 다시 흥분 전달 물질을 말단에서 분비해서 이 반응기의 어떤 반응을 유발시킨다는 이야기죠. 이런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경계가 우리 몸의 어떤 상태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신경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내분비계에 대해서는 본론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상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자,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주변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내 환경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체 내에서는 어떤 화학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선 효소라고 하는 아주 민감한 물질이 있고, 그 민감한 물질은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 pH, 그 주변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 활성을 잃어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효소의 활성이 잘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체내의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현상이 바로 항상성입니다. 자, 항상성 정리해 볼까요? 항상성은 주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현상으로서,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우리 몸의 체온이라든가, 그 다음에 pH라든가, 그 다음에 혈당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항상성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밥을 먹건 어떻든 간에 혈당량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혈당량의 메커니즘, 그 항상성이 깨져버리게 되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겠죠. 당뇨병이라든가 저혈당증 같은 질병이 유발될 수 있고요. 역시 pH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pH가 만약에 맞지 않다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pH에 굉장히 민감한 물질인데, 그 pH의 항상성이 깨져버린다면 그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바뀔 것이고요. 그러면 효소의 기능 자체가 소실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체온도 마찬가지로 단백질로 구성된 효소는 아주 온도에 민감한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의 범위가 벗어나게 되면 기능을 잃어버려서 물질대로 하지 못해서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염료의 농도도 중요한데요. 무기염료의 농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체내 무기염료의 농도의 항상성이 깨져버리게 되면 물질 출입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어떤 농도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농도가 바뀌어버리게 된다면 원래는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물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들어와야 되는 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물질 출입을 유효적절하게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없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생명활동을 위해서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현상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부르고요. 이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는 바로 간내입니다. 이 간내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우리 체내의 항상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성을 조절할 때 이 간내 시상하부가 우리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조절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간내 같은 것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항상성 조절의 중추라고 표현합니다. 중추라고 하는 것은 최고 보스, 제일 중요한 사람,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간내가 항상성 유지의 중추인데, 만약에 우리 체내에 중추가 이렇게 있다면, 중추가 있고요. 여기 기관이 이렇게 있다면, 이 중추가 외부 환경 변화 또는 체내 환경 변화를 감지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 기관을 조절할 수 있겠죠. 이 기관을 업 시킬 수도 있고 다운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관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중추가 기관한테 뭘 만들어라, 뭘 해라 라고 명령을 주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령을 주는 수단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호 전달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중추가 기관한테 신경계를 통해서 기관한테 명령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순환계를 통해서 이 기관을 컨트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신경계를 통해서 항상성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을 통해서 항상성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계를 통해서 하는 작용은 좀 더 빠를 것이고요. 호르몬은 좀 느리겠죠. 그래서 이 신경계를 통해서 항상성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서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주로 호르몬에 의해서 항상성이 조절되는 메커니즘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가 본론에 들어가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자, 신경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추가 신경계의 작용을 통해서 체내 기관을 조절할 수 있고, 그 결과 항상성을 조절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체온이나 pH나 혈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을 통해서 또는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서 내 몸의 항상성이 조절된 결과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죠. 내가 팔다리 움직이고 하는 것은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내가 혈당량을 조절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pH나 무기염료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내 의지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이 호르몬의 분비는 내 의지대로 절대로 조절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 신경계를 봤을 때 분명히 내가 팔다리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조절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경계는 내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팔다리 움직이는 신경계하고 차이가 있을까? 맞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신경계는 내 의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부릅니다. 자율신경계라 부르고요. 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 자율신경계를 주로 조절하는 중추는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주로 간내가 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연수에 의해서 이 자율신경계가 조절될 수 있긴 합니다만 이 간내가 자율신경계의 최고 중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자율신경계는 내 의지와 관련이 없이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내 몸의 어떤 상태를 조절하는 신경계가 자율신경계인데 이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경쟁적으로 작용해서 내 몸의 항상성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하는 작용이 서로 반대 작용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처럼 서로 하는 작용이 반대라서 이 두 개의 서로 상반된 작용을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량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량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체내 항상성을 조절할 때는 이 호르몬을 많이 분비할까 적게 분비할까 그 적절한 분비량을 통해서 항상성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 적절한 분비량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디 쪽에 있죠? 피드백이 못 찾겠네요. 여기 있네요. 이 피드백 작용을 통해서 그 적절한 분비량을 조절한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저는 우리 생물의 특성 중에 세 번째 주제인 자극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또 신호 전달 체계를 이용해서 우리 몸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바로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이런 신호 전달 체계로서는 바로 신경계와 그 다음에 내분비계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와 내분비계는 그 적정 수준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기량작용과 피드백으로서 좀 차이가 생긴다라는 부분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은 뒤에 가서 제가 본론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그냥 지금 듣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신경계와 내분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외부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또 대응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요. 그 다음에 제가 말미에 설명드렸던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현상을 항상성이라고 부르며 그 항상성의 대표 예로서는 체온, 혈당량, 무기염료의 농도 또는 pH 등이 있습니다. 이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는 바로 간내 시상 하부로서 자율신경계의 기량작용과 그 다음에 내분비계의 피드백 작용을 통해서 체내 기관을 유효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 결과 체내 항상성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 생물의 특성 세 번째인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쪽 파트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쪽 파트는 생물의 특성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깊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만 본론에 들어가서 설명할 때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 특히 이 정기적 신호가 막 외부와 내부의 이온의 농도 변화에 따른 어떤 전하의 변화가 이 정기적 신호라고 하는 것이 이쪽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챕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항상성 파트에 가서는 이 호르몬들의 종류와 호르몬들의 작용, 그 다음에 피드백 작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울 것이고요. 또 실제로 우리 인체가 체온이라든가 그 다음에 혈당량이라든가 무기압류의 농도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각각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조절하는 그 메커니즘도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자극에 대한 반응 설명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생물의 생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